뭐 180만 불이나 되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즉시 자진 출국하라고.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하루 998불, 5년치 소급이면 무려 180만 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36년간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한 한인 시니어가 이 정책 때문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교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비책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곳에 73세 윤재호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1988년, 그러니까 정확히 36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 땅을 밟은 윤재호 씨. 당시 37세였던 그는 한국에서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미국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엔 맨해튼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죠.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두고 온 아내와 두 아이를 데려와야 했으니까요. 3년 뒤 아내 박영숙 씨와 당시 10살, 8살이었던 두 아이가 미국에 왔습니다. 재호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공항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3년 만에 보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막내가 엄마 뒤에 숨어서 날 무서워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호 씨 가족은 뉴저지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는 주방 보조에서 요리사로, 그리고 나중엔 작은 델리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도 봉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부부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아이들은 대학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교회에서 윤재호 씨는 늘 봉사하는 집사님으로 통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주차 안내를 도왔고 새로 온 이민자들에게는 정착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재호 집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집 구하는 것부터 운전면허 따는 것까지 다 도와주셨죠. 그분이 설마 불법 체류자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재호 씨에겐 36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었죠. 1990년대 초 재호 씨는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거절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호 씨가 이미 관광 비자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이민국에 노출된 것입니다. 1995년 재호 씨는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재호 씨는 추방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내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미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내 신분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9년이 흘렀습니다. 윤재호 씨는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교통법규 한 번 어긴 적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020년 재호 씨는 델리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작은 집을 마련했고 손주 3명도 생겼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의 노후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윤재호 씨는 평소처럼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낯선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 즉 ICE였습니다. 재호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6년간 피해 다녔던 그 이름이 봉투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재호 씨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윤재호 씨, 당신은 1995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추방 명령 후 불법 체류에 대한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루 998달러씩 최대 5년간 소급 적용되어 총 182만 3,520달러를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영숙 씨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을 보고 놀란 그녀가 편지를 읽고는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180만 불이라니. 180만 불을 어떻게 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되는데. 그날 밤 윤재호 씨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 씨는 급히 이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플러싱에서 30년간 이민법을 다뤄온 한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실수 아닙니까? 180만 불이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님, 안타깝지만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번 정부부터 추방 명령 후 체류자에 대한 벌금 징수를 강화했습니다. 하루 998달러, 최대 5년 소급은 실제 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돈을 낼 방법이 없는데. 김 변호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추방 명령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29년간 불법 체류하신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 압류가 시작될 겁니다. 은행 계좌, 집,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 연금까지도 압류 대상입니다. 편지를 받은 지 2주 후 악몽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일 윤재호 씨는 체이스 은행 ATM에서 현금을 뽑으려다가 거래가 거부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는 연방정부의 압류 명령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계좌엔 노후 자금 8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재호 씨가 매달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 1,800달러 중 600달러가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왔습니다. 명세서엔 연방 채무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36년 동안 이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세금도 다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모든 걸 빼앗아 간다니. 너무 억울해요. 8월 15일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집에 대한 압류 예고장이었습니다.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호 씨가 50만 달러를 주고 산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그 집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큰아들 성민 씨가 부모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압류 예고장이라니요? 재호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6년간 감춰온 비밀을 자녀들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아, 지은아, 아빠가 사실은 불법 체류자였다. 너희가 어렸을 때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떠날 수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성민 씨와 지은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로 일하는 성민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불법 체류자였다니. 저는 평생 아버지가 영주권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 씨는 울면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키우려고 여기 남으신 거죠? 윤재호 씨의 사연은 곧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긴급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36년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교인들은 충격과 동정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호 집사님이 불법 체류자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 하지만 누가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이 사건은 많은 한인들에게 공포를 안겼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재호 씨 사건 이후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한인들이 집을 급매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언제 자기 차례가 될지 모른다며 떨고 있어요. 한인회에서도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인회장 이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재호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한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민 온 한 교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은 법입니다. 저는 10년을 기다려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불법이 용인된다면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9월이 되자 윤재호 씨 가족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계속 버티면서 모든 재산을 잃는 것. 둘째, 파산 신청을 하는 것. 셋째, 자진 출국하는 것.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민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변호사 동료들과 상의해 봤는데요. 파산을 신청해도 연방정부 벌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집도 잃고 추방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자진 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숙 씨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떠나면 최소한 벌금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잖아요. 재호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0월 15일 윤재호 씨 부부는 자진 출국을 결정했습니다. 출국 2주 전 작별 모임이 열렸습니다. 교회 교인들, 이웃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7살 막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한국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재호 씨는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여행 갔다가 올게. 너희들 보고 싶으면 영상 통화하자. 10월 30일 출국 당일. JFK 공항은 작별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성민 씨가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변호사면서도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재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라, 내가 변호사가 된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히 행복했다. 자랑스러웠어. 마지막으로 재호 씨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36년 전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는 희망을 안고 왔는데 오늘은 절망을 안고 떠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희들을 미국 시민으로 키웠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윤재호 씨 부부는 지금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번 돈은 대부분 압류당했고 한국 정부의 귀국 지원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만난 재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신분 문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처럼 36년을 숨어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추방 명령 후 체류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998달러, 최대 180만 달러의 벌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벌금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은행 계좌 동결, 연금 압류, 부동산 압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 체류 상태라면 지금 당장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세요.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준비된 출국과 강제 추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법의 나라입니다. 윤재호 씨의 사례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행동하세요. 36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 3일 78세 박태호 씨에게 이날은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체국 우편함 앞에 서서 작은 봉투를 꺼내는 그 순간만큼은 또다시 한 달을 버틸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표 1,450달러. 그게 박태호 씨의 한 달 전부였습니다. 렌트비, 식비, 약값, 모든 게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3일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편 지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수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연금 수표를 훔쳐서 이미 현금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 매일 수백 건의 우편함 절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바로 연금 수표를 받는 시니어들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박태호 씨가 겪은 한 달간의 악몽,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 수표 도난 방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 오렌지 카운티의 작은 도시. 박태호 씨는 이곳의 시니어 아파트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순희 씨는 3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시카고에서 살고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올 뿐이었습니다. 박태호 씨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점심엔 간단히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저녁엔 TV를 보다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3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날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박태호 씨는 이날이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1층 우편함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우편함 열쇠를 꺼내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왼쪽 상단에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는 봉투. 박태호 씨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450달러. 그 수표를 보는 순간 박태호 씨는 안도했습니다. 이번 달도 버틸 수 있겠구나. 다음 날 그는 은행에 가서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2, 3일 후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제야 렌트비를 내고 장을 봤습니다. 이런 일상이 지난 10년간 반복됐습니다. 박태호 씨는 디렉트 디파짓, 즉 자동 입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도 없고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냥 매달 우편함에서 수표를 받는 게 편했습니다.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손에 잡히는 종이가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7월 3일 화요일. 박태호 씨는 늘 하던 대로 우편함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돌렸습니다. 우편함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태호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광고 전단지도 청구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우편이 아직 안 온 건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우편 배달은 보통 오전 9시쯤 완료됩니다. 이상했습니다. 박태호 씨는 1층 관리실로 갔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편 배달 왔냐고.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일찍 왔고 다른 입주민들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태호 씨는 다시 우편함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 손을 넣어 구석구석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우편이 늦어진 건가? 내일 오려나?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3일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7월 4일. 박태호 씨는 다시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불안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월 5일, 6일, 7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태호 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50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렌트비 900달러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박태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우체국에 가야겠다고. 가든그로브 우체국. 박태호 씨는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서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중년의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박태호 씨는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항상 3일에 오는데 이번엔 수표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주소와 이름을 물었습니다. 박태호 씨는 종이에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타이핑하더니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스템엔 7월 3일에 배달 완료로 표시되어 있고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됐다고 했습니다. 박태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배달 완료? 하지만 자신은 받지 못했고 우편함이 비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이 받은 건 아니냐고. 혹시 이웃 우편함에 잘못 들어간 건 아니냐고. 박태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이웃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조사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우편물 분실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리에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태호 씨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달? 그 사이에 렌트비는 어떻게 내나? 약값은? 식비는? 우체국을 나서며 박태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배달이 됐을까? 아니면 누군가 가져간 걸까? 집으로 돌아와 그는 아파트 우편함 구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편함들은 오래됐습니다. 일부는 자물쇠가 헐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6월 중순쯤 아침에 우편함 앞을 지나가다 낯선 남자를 봤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라티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우편함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박태호 씨가 다가가자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새 입주자가 자기 우편함을 찾는 거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수상했습니다. 9월 10일 박태호 씨는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태호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월 연금 수표를 받지 못했고 우체국에서는 배달 완료라고 하는데 자신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기다려달라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몇 분 후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태호 씨의 7월 지급분 수표가 7월 6일에 현금화됐으며
이미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박태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금화? 자신은 수표를 받지도 못했는데 상담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현금화가 됐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확인했습니다. 7월 6일 오후 2시 32분에 체킹 어카운트로 입금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박태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은 뱅크 오브 어메리카를 쓰는데 어느 은행에서 입금이 됐는지 물어보았고 상담원은 체이스 뱅크 LA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태호 씨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체이스 뱅크 계좌가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수표를 훔쳐서 현금화한 것입니다. 상담원은 수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고 모바일 디파짓으로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박태호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태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편 분실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우편함에서 수표를 훔쳐서 그의 이름을 위조해서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프라우드 핫라인에도 신고해야 하며 수표 도난 및 사기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태호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450. 한 달 생활비 전부. 누군가 그걸 가져갔습니다. 8월 5일 사건 발생 한 달 후 박태호 씨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USPS 오피스 오브 인스펙터 제너럴 포스털 인스펙터 우편 감찰관 사무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박태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귀하가 신고한 우편물 절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귀하의 소셜 시큐리티 수표는 조직적 우편함 절도 범죄의 피해품 중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7월 초 가든그로브 지역에서 대규모 우편함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인들은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들을 열쇠 복제 도구를 이용해 열고 안에 있는 수표들을 훔쳤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총 피해자는 47명, 대부분 시니어들이었습니다. 도난당한 수표 총액은 $60,000가 넘었습니다. 범인은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우편함을 열고 수표를 훔치는 역할, 한 명은 가짜 신분증과 은행 계좌를 만드는 역할, 한 명은 수표를 현금화하는 역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9월 28일 3명 모두 체포됐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에 박태호 씨의 수표도 있었습니다. 뒷면에 위조된 서명과 가짜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청은 귀하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도난당한 금액을 재지급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으로 디렉 디파짓 또는 교체 수표가 발송될 것입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한 달간의 악몽이 끝났구나. 8월 12일 박태호 씨는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종이 수표를 받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디렉 디파짓 신청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디렉 디파짓을 신청하면 매달 연금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종이 수표는 더 이상 우편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도난 위험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태호 씨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 이름, 계좌번호, 라우팅 넘버. 직원이 하나하나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보이드 수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3일에 자동으로 입금되며 더 이상 우편함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창구 직원은 말했습니다. 박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태호 씨는 아파트 우편함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 우편함을 열 일이 거의 없겠구나. 40년 넘게 우편함에서 수표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구나. 박태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표 도난은 실제로 매우 흔합니다.
미국 우편 감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우편함 절도 사건이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시니어 연금 수표를 노린 것입니다. 둘째, 디렉트 디파짓으로 즉시 전환하세요. 종이 수표는 도난, 분실, 위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디렉트 디파짓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100% an전합니다. ssa.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은 디렉트 익스프레스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선불 데빗 카드로 매달 연금이 카드로 자동 충전됩니다. 셋째, 재지급 절차를 이해하세요. 수표 도난이 확인되면 소셜 시큐리티청은 도난당한 금액을 재지급합니다. 하지만 조사와 승인에 최소 4주에서 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가 없다면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서 긴급 상황을 설명하면 임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호 씨는 오늘도 가든그로브 시니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매달 3일 아침이 되면 우편함 대신 휴대폰 은행 앱을 확인합니다. 정확히 오전 12시 1분 1,450달러가 입금됩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한 달간의 악몽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노인은 점점 느려지지만 그래도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종이 수표로 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디렉트 디파짓으로 전환하세요. 컴퓨터가 없어도 영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 가면 도와줍니다. 한인복지관에 가도 도와줍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아직 종이 수표를 받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사무소에 가서 디렉트 디파짓을 신청하도록 도와주세요. 박태호 씨의 고통이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편함 속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한 달 생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을 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특히 아직 종이 수표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거주 경험이 있으신 우리 재외동포분들, 이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실 때 많이 알아보시는 F4 비자, 그리고 F5 영주권, 특히 한국에서 좀 더 길게 체류하시거나 아예 정착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은 이미 F4 비자를 갖고 계신데 F5로 바꾸는 걸 고민 중이시다 하시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F4하고 F5, 이 두 비자가 재외동포 분들께 어떤 기회를 드리는지 또 뭐가 다른지 자격 요건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혜택, 신청할 때 뭘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자가 더 나을까 이 판단 기준까지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역시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한국 국적이셨거나 아니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중에 한국 국적자가 계셨던 해외 시민권자, 이런 분들을 위한 비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현재 한국 국적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신데 한국 여권을 아직 가지고 계시다. 이러면 F4 대상이 아니고요. 필요도 없으신 거죠.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한국 국적이 없어진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혼혈이신 경우에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이셨다면 F4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자격 요건에서 특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보이던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 병역 문제, 그리고 국적 상실 신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남성분들은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했거나 상실했다면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F4 비자 신청이 가능해요. 이게 2018년 5월 이후 국적 포기하신 분들께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아무래도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고 F4 혜택만 받으려는 걸 좀 막으려는 취지다. 이렇게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특정 연예인 사례도 좀 언급되고요. 아, 네. 그리고 국적 상실 신고,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해요. 필수 절차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 안 하잖아요. 물론 만 65세 이상 복수 국적 허용 같은 예외는 있지만요. 그래서 해외 시민권을 따는 순간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건데 이걸 행정적으로 신고를 해야 F4 비자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그냥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셨다면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랑 출생신고를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고 그 다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미리 좀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F4 비자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건가요? 그냥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아, 그럼요. 차원이 다르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체류 기간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입니다. 일반 관광, 그러니까 무비자로 들어오면 최대 90일이잖아요. 근데 F4 비자는 보통 3년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 이후에 연장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쭉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취업의 자유인데요. 단순 노무 분야 빼고는 거의 모든 직업 활동이 가능해요. 특정 회사 스폰서가 필요한 그런 취업 비자랑은 다르게 F4 가지신 분은 자유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옮길 수도 있고 자영업도 가능하고요. 아, 잠깐만요. 단순 노무 제외라는 조건이요? 그건 왜 붙은 거예요? 과거에 이제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이 F4 비자로 많이 들어오시면서 특정 단순 노동 시장에 좀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그런 제한이 생겼다고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제한 범위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번역 프리랜서 일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이 F4 비자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게 큰 장점이죠. 취업 말고도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 보이던데요. 공항 입국 심사도 엄청 빨라지고 건강보험 혜택도 있고 부동산 거래도 자유롭다고요? 맞아요. F4 비자 가지신 분이 나중에 받게 될 거소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있으면 한국인처럼 자동 출입국 심사, SES라고 하죠. 그걸 이용해서 공항에서 정말 순식간에 입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6개월 이상 계시면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데 이게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한국 의료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메리트죠. 부동산이나 자동차 구매, 등록 이런 것도 내국인이랑 똑같이 가능해지고요. 다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이건 한국 국적자의 권리니까요. F4 비자랑 방금 말씀하신 거소증, 이 두 개 관계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이걸 딱 구분해서 설명하던데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F4 비자는 말 그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일종의 스테이터스 자체를 의미해요.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거나 확인서 형태로 나오죠. 하지만 한국에서 90일을 넘겨서 장기 체류를 하시려면 이 F4 자격을 근거로 반드시 거소증, 정식 명칭은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인데요. 이 실물 신분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비자만 있고 거소증 없이 90일 넘게 있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거소증이 필수군요. 장기 체류하려면. 그렇죠. 이 거소증에는 한국 내 주소지랑 같이 주민등록번호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거소신고번호라는 게 나와요. 이 번호가 있어야 진짜 한국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소 바뀌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비자 유효기간 안에서는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이 거소증 그냥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이 거소증이 무슨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좌우하는 만능키처럼 막 묘사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짜 그렇게 불편한가요? 네, 그 맞는 키라는 표현이 진짜 과장이 아닐 정도예요. 왜냐하면 거소증에 있는 그 번호 있죠. 그게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본인 인증의 기본이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뭐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 인터넷 뱅킹 신청, KTX 온라인 예매, 심지어 어떤 배달앱 같은 것도 사용이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요즘 한국 사회는 뭐 거의 다 온라인 모바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열쇠? 그게 바로 거소증 기반의 본인 인증인 셈이죠. 아, 정말 거의 모든 거에 다 필요하네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이에요. 한국은 휴대폰 번호가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쓰이는데 여행자들이 쓰는 선불폰 같은 걸로는 이 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소증이 있으면 정식으로 본인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고 이걸로 뭐 은행 앱, 쿠팡,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결제, KTX 예매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문제 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병원 갈 때도 신분증 대신 휴대폰에 있는 건강보험 앱으로 본인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와, 진짜네요. 그냥 신분증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사회에 접속하는 약간 필수 인증 수단. 뭐 그런 느낌이네요. 은행 거래나 온라인 쇼핑 편한 건 물론이고 뭐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도 한국 계정으로 하면 요금이 더 싸고 콘텐츠도 좀 다르다. 이런 소소한 팁까지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소증 있으면 은행 계좌 만들고 나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쓰는 게 자유롭고 뭐 하루 이체 한도 제한 걸리고 이런 불편함도 없어지고요. 쿠팡 같은 데서 쇼핑할 때도 본인 인증은 기본이고 뭐 결제카드 정보랑 배송지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소증 기반의 본인 명의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게 훨씬 수월해지죠. KTX 예매도 앱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고요. 거소증 없으면 기차역 창구 직접 가셔서 여권 보여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번거롭죠. 뭐 각종 멤버십 포인트 쌓거나 지역 화폐 쓰는 거.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 줄 때 대상에 포함된 적도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한국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F4 비자랑 거소증,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해외 영사관에서 미리 받아오는 방법이랑 한국에 들어와서 신청하는 방법. 네, 맞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해외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신청서, 여권, 사진, 내가 재외동포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 뭐 기본증명서나 재적등본 같은 거요. 그리고 국적 상실했다는 사실이 적힌 서류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만 13세 이상 60세 미만 신청자분들은 범죄 경력 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 시민권자시면 FBI 책 결과에 아포스티오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고 캐나다 시민권자시면 RCMP 책 결과에 캐나다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해요. 이 서류는 또 최근 6개월 안에 발급받은 거여야 하고요. 처리 기관은 영사관마다 좀 다른데 보통 1,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아포스티우, 공증. 좀 복잡하네요. 네, 좀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요. 일단 무비자나 다른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신 다음 90일 안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 가셔서 F4 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 거소증 유효기간을 3년짜리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해외에서 비자만 받고 와서 한국에서 거소증 신청하면 2년짜리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하실 점. 이때 필요한 범죄 경력 증명서랑 아포스티우 공증 서류, 이거는 반드시 해외에서 미리 만들어서 가져오셔야 한다는 거. 한국에서는 이 서류들을 뗄 방법이 거의 없다고 자료들이 다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한국 와서 신청하려고 해도 범죄 경력 증명서는 미리 떼와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할 때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또 해외에서는 예약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네요. 미리 계획 세우기가 좀 까다롭겠어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하이코리아 예약 시스템이 한국 IP나 한국 내 인증 수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외에서는 예약이 잘 안 되고 한국 도착해서야 예약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경험담이 많더라고요. 예약 가능한 날짜도 지역마다 차이가 커서 서울 같은 데는 몇 주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지방 소도시는 또 비교적 빨리 예약이 잡히기도 한다고 하고요.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면 이제 가져간 서류들, 특히 시민권 증서 원본이랑 사본, 여권, 아포스티우나 공증받은 범죄 경력 증명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뗀 서류들, 기본 증명서 같은 거 내고 지문 등록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요.
비용은 비자랑 거소증 수수료 합쳐서 한 16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또 현금으로 수입인지 사서 내거나 지정된 ATM에서 내야 하는 약간 한국 관공서 특유의 결제 방식에 좀 익숙해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절차가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행정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언급되긴 하지만 비용이 좀 들고 그렇다고 시간이 막 엄청 단축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직접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행정사분들은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챙겨주고 실수를 줄여준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출입국 사무소 예약 자체를 빨리 잡아주는 그런 특혜는 없다고 자료들은 지적해요. 결국 예약은 본인이 직접 하이코리아 시스템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여유가 좀 있고 서류 준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시면 비용 아끼는 차원에서 직접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서류 요건만 딱 맞추면 F4 비자 자체가 거부될 확률은 아주 낮다고 하니까요. 자, F4 비자랑 거소증으로 이제 한국 생활의 어떤 기반을 다졌다고 쳐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F5 영주권. F4에서 F5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영주권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F5는 한국의 영주권, 그러니까 퍼머넌트 레지던시죠. 재외동포분들께 주어지는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이 F5 취득 조건이 좀 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F4 비자로 한국에서 2년 이상 쭉 거주하시면 F5 신청 자격이 생겨요. 보통 다른 외국인들은 5년 이상 있어야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F4와 F5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체류 자격의 영속성이에요. F4는 2,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F5는 한 번 따면 체류기간 연장 신청 같은 거 없이 영구적으로 한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물론 영주권 카드 자체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신분증 갱신하는 개념이지 다시 자격 심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갱신 부담이 없어지는 거군요. 영구적이다. 그럼 체류 기간 말고 실제 생활에서 권리나 활동 범위 이런 것도 차이가 있나요? 네, 중요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취업의 자유예요. F5는 F4에서 제한됐던 그 단순 노무 분야까지 포함해서 모든 직종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어요. 둘째는 금융거래 같은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한국인이랑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을 때 더 유리해지고 신용카드 발급 조건도 좋아져서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셋째, 가족 초청이 더 쉬워져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F2 비자를 내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거나 귀화를 생각하신다면 F5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됩니다. 오, 장점이 많네요.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도 F5가 더 유리하다고 자료들은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법규 위반을 했을 때 F4 비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 벌금 한 3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체류 연장이 안 되거나 심하면 강제 퇴거 사유가 될 수도 있대요. 근데 F5 영주권자는 그 기준이 훨씬 높아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영주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따는 조건도 F4보다는 좀 까다롭겠죠? 어떤 걸 만족해야 하나요? 가장 핵심은 안정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하더라고요. 첫째는 소득 기준, 신청인 본인이나 아니면 같이 사는 가족, 배우자, 자녀 같은 전년도 연간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 GNI라고 하죠. 그거 이상이어야 해요. 최근 GNI가 한 4천만 원 후반대 정도 되니까 그 기준을 맞춰야 하고 또 본인 소득이 전체 합산 소득의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요. 둘째는 자산 기준, 본인 이름으로 된 순자산,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거요.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기준 금액은 GNI의 몇 배수 이렇게 정해지는데 대략 한 4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언급되더라고요. 셋째는 재산세 납부 실적. 1년에 50만 원 이상 재산세를 꾸준히 내왔다. 이런 걸로도 생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품행 단정 요건도 봐요. 한국법을 어긴 사실, 특히 중범죄 기록이나 출입국 관리법 자주 위반한 기록 같은 게 없어야 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벌금형 기록이 일정 횟수 이상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F4 가지신 분이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요건들을 맞추면 다른 외국인들한테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같은 기본 소양 요건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F5 신청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F4처럼 서류만 잘 내면 거의 다 통과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몇 가지 좀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어요. 첫째는 처리 기간이 F4보다 훨씬 길어요.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고요. 둘째, F4는 요건만 맞으면 발급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F5는 심사관의 재량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그 생계유지 능력 증명하는 부분에서 서류가 좀 부족하거나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불어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F5 신청에는 행정사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많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하는데 F5 영주권을 딴 후에요. 해외에 나가서 2년 이상 연속으로 머무르면 영주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져요. 아, 2년 이상 해외에 있으면 안 되는군요. 네, 이 규정 때문에 F5는 진짜 한국에 완전히 정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 적합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F4 비자만으로도 우리 재외동포분들은 한국에서 꽤 많은 자유와 편의를 누릴 수 있지만 정말 뭐랄까 제2의 고향처럼 한국에 뿌리 내리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하시면 F5 영주권이 주는 그 영속성하고 완전한 권리가 더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F4를 받으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은 아니고 외국인 등록증, 그러니까 영주권 카드 형태로 나오고요. 투표권은 F4랑 똑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자가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청취자분 본인의 장기적인 인생 계획이나 한국과의 어떤 연결고리, 해외 활동 빈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재외동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F4 비자 그리고 F5 영주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자격 조건부터 시작해서 실생활에서의 혜택들, 특히 그 거소증의 중요성, 또 신청 절차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F5로의 전환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네요. 네, 한국의 재외동포에게는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F5 비자나 F5 영주권 취득의 문턱을 상대적으로 좀 낮춰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한국과 해외 동포 사회 간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분의 한국 생활 설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